현상도 있고 나쁜 현상이 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앞서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지만, 시험 같은 거 보면 어떤 하나의 문제 풀면 그게 계속 연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 안정도에 대한 내용도 뭐 예를 들어 처음 우리가 어떤 안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dry adiabatic lapse rate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몇 개의 전제, 그러니까 압력 P가 뭐 로지 델타 G 뭐 이런 공식, 그리고 PV NRT 변형하는 거, 또 연력학 법칙 이런 것을 묶어서 이제 그 다음에 건조단열 간열이 나왔고, 또 그걸 응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그 온위 potential temperature에 대한 정의,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에 대한 정의, 어떤 그런 공식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 대기 안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학점 이야기하는 건 반대로, 학점 A 학점이 좋지만 대기 안정도는 A, B, C, D, E, F 6가지 등급이 있고, 제일 좋은 게 F였죠, 그죠? 뭐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걸 좋다고 보면은 가장 불안정한 게 A 등급이고, 자, 그런 일반적인 대기 안정도에 대한 등급, 꼭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실제 우리가 어떤 등급을 판정할 때 하나의 기준, Key to Stability Classes에서 그 대기 안정도 등급을 하늘에 낮 시간대는 그 빛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 전달되는가, 그리고 또 풍속. 근데 풍속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아마 뭐 자연 이런 수업 하면서 배웠을 것 같은데, 기상 관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높이가 몇 미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서울시의 내일 온도가 15도다. 그럼 그 15도라는 건 뭐 기준으로, 어떤 높이 기준으로 15도를 예측하는 겁니까? 지상 몇 미터?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운 적 없나? 대중이 없어? 10m를, 모든 기상 관측은 10m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potential temperature gradient 같은 것도 1000mB에 따지는 게 뭐 그건 물론 10m 높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표준 높이가 필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 실내에서 어떤 대기오염을 측정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코로 대기오염물질이 들어가는 높이를 감안해서 일반적인 높이 1.5m에서 뭘 측정한다. 기상은 10m 높이 기준이다. 이 10m 높이에서 풍속이 2m per second, 아니 초당 바람의 속도가 2m 이하이고 태양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A 등급. 자, 속도는 느리지만 낮 시간에 솔라 레이디에이션이 아주 강력할 때는 어쨌든 바람이 낮아도 잘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솔라 레이디에이션이 어떤 중간 단계면 A, B 단계. 그러니까 어떤 뭐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애매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바람이 약할 때는 B 등급, 같은 속도에서는 풍속이 2에서 3m, 3에서 5m, 5에서 6m 로 내려가면서 어떤 안정도가 좀 더 진화해 나가고, 6m가 넘을 때는 이제 C 등급.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풍속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양 복사열이 들어오는 강도, strong, moderate, slight, 낮 시간대에 가장 빛이 작을 때 상대적으로 이 등급이 뒤로 가게 되죠. 밤 시간대에는 클라우드 커버가 구름이 거의 걷혀진 상태, 구름이 8분의 3보다 작은 상태, 또는 50%보다 많은 thinly overcast, 구름이 거의 없거나 구름이 꽤 있는 상태일 때, 이때는 주로 E, D, F까지
어떤 풍속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게 어떤 뭐 시험 같은 데서는 이걸 그대로 다 암기하기보다는 어떤 풍속에 어떤 일사량이어서 안정도가 뭐다 이렇게 정해줄 때도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학기에 혹시 이제 수업 계속 듣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내용이 그대로 어떤 대기 모델링에 종속이 됩니다. 우리가 6가지 플룸 형태의 확산을 봤지만 가장 표준적인 상태는 일종의 공기가 그 코닝형, 아이스크림 콘처럼 X축으로는 풍속에 의해서 지배되면서 Y축, Z축으로는 정상적인 하나의 아이스크림 콘처럼 퍼져나갈 때 어떤 공기에 확산되는 정도를 이런 어떤 그 스테빌리티 클래스하고 연결해서 공기가 어떻게 안정하냐 또는 불안정하냐에 따라서 그 콘형이 펼쳐져 나가는 모양이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떤 그런 대기 확산 모델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고, 또 지금 당장에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188쪽 풍속을 어떤 수직 고도에서 측정할 때 풍속의 변화를 예측하는 수식에 바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지표면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풍속이 고도에 따라서 어떤 마찰력에 의해서 점차 지표면에 오면은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풍속이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바람의 어떤 프로파일링은 하나의 지수함수 형태로 표기하는데, 그 지수함수가 지금 여기 제시한 5-1식에 포함이 되고, 표 5-1을 보면은 파스킬이란 사람이 이 대기 모델링을 굉장히 이제 제안한 사람인데, 대기 안정도 등급에 따른 풍속 지수 P, 그러니까 어떤 지금 5-7식 보면은 여기에서 UG는 고도 Z에서의 풍속, G인데, 미안. U0은 고도 G0에서 측정한 풍속. 예를 들어서 뭐 10m 고도라고 치면은 그 10m 고도가 G0이고 10m 고도에서 측정한 풍속이 U0. P는 대기 안정도에 따라서 변하는 풍속 지수인데, 이 풍속 지수가 그러니까 즉 대기 안정도가 어떤 등급이냐에 따라서 A, B, C, D, E, F에 따라서 요게 구분이 교재에 좀 하나 빠진 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은 0.07, 0.07, 0.10, 0.15,
자, 지금 교재 소개된 것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어떤 거칠기, surface roughness가 어떤 제로인 상태에 대한 값 0.0.0 좌측변 값만 나왔고 우측변, 그러니까 도심에서 적정 수준의 건물 같은 게 존재해서 surface roughness가 커지는 상태에 대한 P 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얼반에 대한 값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죠. 거의 한 2배 정도 크고, 자, 지표면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지만, 고도가 올라가니까, 지표면에가 더 안정화될수록 P 값은 오히려 얼반에서는 더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정할 때는 P 값이 지표면에서 더 커지고, 자,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교재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뭐, 책 같은 데나 참조로 넣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표면에서 풍속이 몇 미터에서 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 모든 기준은 10m에서 어떤 비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10m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다른 높이에서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뭐 3m에서 우리가 뭐 기껏 손들어야 한 2m라든가 이런 높이에서 측정을 하니까 실제 어떤 대표적인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을 이용해서 10m의 값을 이제 환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루러한데 어떤 뭐 건물 같은 게 없는 데서는 저쪽 좌측 P 값 사용하고 뭐 존재할 때는 오른쪽의 P 값을 써서 대표적인 원하는 풍속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여기서는 하여튼 뭐 풍속에 대한 단순하지만 대기 등급에 대한 경우는 뭐 풍속에 대한 환산 같은 거 물어볼 때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봤고, 이 부분이 책 188쪽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와서 공부한 이유는 215쪽에 보면은 우리가 최근까지 공부했던 대기 안정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뒤에 있으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대기 안정도 먼저 이야기하고 풍속을 대기 안정도와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1학기 공부할 내용이 거의 교재상으로는 다 지나갔는데,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사장과 연결해서, 사장에 대한 공부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에 대한 걸 지난번 할 때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이 교재가 좀 빠뜨린 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이 어떤 배출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보다 더 공학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장에 대한 하나의 어떤 서브 섹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 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부분이 연소공학, 컨버션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상당히 뭐 기상학이라든가 이런 좀 사이언스 오리엔트된 그런 내용들이었고, 이제 좀 볼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좀 화학공학적인 측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어떤 컨버스천 해서 어떤 연료 같은 것을 태워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느냐. 자, 어떤 오염 물질들이 공기로 빠져나가는데,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그 오염 물질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게, 뭘 태워서 타면서 발생하는 놈들을, 그러니까 타서 연소가 돼서 공기중으로 빠져나가는 놈들을 잡느냐, 아니면은 그 연료를 태우기 전에, 예를 들어 똑같은 석탄이라고 해도 그 석탄에는 예를 들어 수은이라든가 멀큐리 같이 사람들에게 해로운 그런 이제 중금속이나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석탄 같은 걸 캐면 뭐 그걸 이제 바로 가공해서 사용하니까 이제 그걸 태우면서 당연히 뭐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오염물질들이 공기중으로 굴뚝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어떤 원시적인 해결 방법이, 옛날에는 굴뚝을 아주 높게 만들어서,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물질들은 더 멀리 도망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주변에 그 오염물질들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죠. 굴뚝을 높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멀리 확산되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쏘는 게 또 나한테로 날아오니까 그게 어떤 궁극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일종의 그 국가의 바운더리를 넘는 그 월경성,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월경성, 트랜스바운더리 폴루션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점 진화해서 우리가 어떤 공학적으로 오염물질을 컨트롤하는 건 주로 이 포스트 컨버스천의 사람들의 포커스가 다 주어졌죠. 예를 들어 석유 같은 걸 태우면 SO2가 많이 발생한다. 포스트 그런 SO2라든가 NO2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촉매를 만들고, 또 어떤 그것을 회수하는 걸 많이 만들고, 그런 게 하나의 또 축이었다면, 또 하나의 축은 어떻게 하면은 그 연료 자체에서 오염물질로 변신하는 놈들을 다 미리 뽑아버리느냐, 이게 이제 프리컨버스천의 개념이고, 그런 개념 중에 어떤 가장 하나의 시발점은, 연료를 예를 들어 석탄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수원 배출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석탄을 다 씻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석탄이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일 때 최대한 오염물질을 다 씻어내고, 그 물은 어떤 폐수처럼 관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씻어져서 유해 물질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그걸 섞어서 고정해서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진화해서 우리가 이제 온실기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기술적인 화두는 뭐 양쪽으로 다 가고 있죠. 프리컨버션 방식이나 포스트 컨버션 방식이나, 어찌됐든 어느 게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잡아내느냐, 그런 걸 따지게 됐고,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좀 포커스를 두고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포스트 컨버션 비중을 두고, 컨버션이 일어날 때 어떤 메커니즘이
연소 과정을 주도하는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료는 어떤 형태의 연료가 있느냐,
이과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우나? 뭐라고 하지? 그런 거 비슷한 과목이 없나? 기술 과목이라는 거나? 거기 보면은 이렇게 뭐 연소에 대한 내용도 좀 소개되는 게 있나? 뭐 이론 공기량이라든가 이렇게 4사이클 엔진 연소하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것 다른 여기도 우리가 앞으로 좀 공부할 내용들은 그런 굉장히 이제 화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는데 연소가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항상 산소가 들어가고 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연료란 건 따지고 보면은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체니까 그런 게 어떤 변화무쌍한 화학적인 반응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월요일은 예정대로 수업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수요일 날 기대 볼 거니까 자, anyway 지금은 이렇게 아주 좀 간략하게 큰 내용만 소개하고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에 대한 거 워낙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책에도 이게 좀 자세히 다뤄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책을 만드는 당시에는 뭐 각 교수별로 편한 부분 만든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게 많이 빠진 게 있습니다. 교재는 교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하는데 이 내용은 책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하튼 뭐 기사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소공학 같은 거 중요한 우리가 뭐 화공학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지만 좀 중요한 것들은 다 좀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는 일단 우리가 지금 방금 지운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분류가 일반적인 물질에 대한 분류처럼 고체, 액체, 기체 다 존재하는 거고 그런 형태고 사용하는 것은 뭐 산업적으로 사용하느냐 집에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체 연료도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가장 일반적인 연료가 우리가 이 양질의 바이투미너스 콜 역청탄이라고 해서 이런 연료는 우리가 어떤 품질을 평가하는 두 개의 기준인데 하나는 얼마나 많은 열량을 발휘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키 포인트고 대개 뭐 1kg을 태우면은 뭐 몇백 칼로리를 발생한다 뭐 이런 단위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태우고 나면은 재가 얼마나 남느냐 뭐 역설적으로 또 얼마만큼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고 타고 남은 포션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가 다 날아간다면 한 70%가 잔류한다는 거겠죠. 그죠? 이런 역청탄은 두 콜, 그래서 암탄, 브라이트 콜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다 검은색이지만 조금 더 밝은 빛깔이 나는 히탄. 그 다음에 갈색의 브라운 콜, 보통 릭나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또 이제 날아가는 부분의 50%.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무연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연탄 제가 뭐 거의 다 남는 뭐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이 고체 연료에 대해서 다음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도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리퀴드 퓨어는 이게 이제 실제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산업 활동이라든가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제는 또 어떤 대체 에너지 때문에 뭐 내용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 크게 액상 연료는 가장 가벼운 쪽.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유전에서 기름 같은 걸 뽑아서 사용하게 될 때는 정말 가벼운 부분은 이제 가스 상태로 우리가 뭐 뽑아서 사람들이 그걸 뭐 가스를 또 수송해서 사용하지만 일단 그런 가스가 아니고 가스 부분은 남아나는 그 외에는 이 원유 상태를 가지고 어떤 정제를 하게 되죠. 그럼 정제를 하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제일 가벼운 게 가솔린 C6S10까지 뭐 벤젠, 톨렌 같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디젤 연료가 되어 있고 C10S, C18
그 다음에 어떤 중류, 이런 뭐 C18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 가장 가벼운 쪽에 해당하는 게 당연히 이제 비중도 0.72에서 0.76, 디젤은 0.8에서 0.9, 헤비오일은 이제 제일 무거우니까 어떤 층들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일어날 테고, 가벼운 놈부터 이제 뽑아내면 나중에 무거운 놈이 나올 테고, 어떤 열량, 어떤 불을 태우면 그 어떤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게 리퀴드 퓨얼은 한 400, 가솔린은 한 400도, 디젤 같은 경우는 착화하기가 어렵지만 어떤 고온 고압 상태에서 디젤 엔진을 가열하면은 이제 온도는 이렇게 또 올라가고, 디젤 엔진이 이제 옛날엔 뭐 시끄럽고 또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탄소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 태우면 엄청나게 이제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죠. 근데 이제 현대의 어떤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디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총매로 그냥 다 날려버려서 지금은 뭐 웬만큼 어떤 디젤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소시키기도 쉽고 또 오염 물질 배출도 이제 굉장히 줄어들어서 어떤 그런 뭐 과학 기술의 어떤 진화에 따라서 차등하는 별로 없고, 근데 상대적으로 여하튼 저건 이제 급이 낮으니까 우리가 뭐 운전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기름 넣으러 가면 항상 가솔린은 같은 양에서 조금 더 비싸고 100원, 200원 더 비싸고 리터당, 디젤 같은 경우는 값이 좀 싸고 그런 차등화가 되죠. 제일 싼 게 우리가 뭐 집에서 이렇게 뭐 기름을 붙인다가, 요즘은 뭐 그런 게 없고 아주 옛날에 그 중류 같은 거 어떤 그 오염 같은 게 이런 건 당연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뭐 왁스라든가 아주 고분자 물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뭐 가솔린하고 섞어서 사용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점차 어떤 그 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스 상태의 퓨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 사용하는 뭐 LPG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도 소개하겠지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가스형 연료는 바로 이 유전에서 발생하는 페트롤리움 가스, 그러니까 석유층 위에 그 안반 사이에 어떤 가스들이 자연적으로 누적되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져와서 바로 사용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큰, 그 유전이 터지면 뭐 기름은 기름대로 또 그 상층부의 가스는 가스대로 다 같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가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메세인 리치한 거, 메탄이 많은 형태. 이 메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도 음식물 같은 거 넣어두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거, 대신 뭐 발열량이라든가 이런 게 낮고 하니까 이제 로우 퀄리티에 해당하고, 이것이 조금 더 진화해 나간 이 에세인 리치한 그런 상태는 이제 하이 퀄리티, 같은 원유지만 우리가 어떤 값싼 원유가 있고 또 뭐 비싼 게, 예를 들어 뭐 북해유라든가 이런 건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고 두바이유 같은 게 싸고 하는데, 뭐 이런 것과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퀴파이드 가스,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그 액상화된 연료를 다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해서 뭐 LPG 가스 형태로 만들어서 부피를 축약하고, 대신 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그런 게 이제 계속 부피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지만, 천연적으로도 내추럴 가스가 어떤 지하 안방 같은 데서 형성되면 물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 용해도만 있으면 당연히 용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 이런 가스들, 사람들이 페트롤리움 가스나 리퀴파이드 가스는 어떤 자연적인 형태라는
인위적으로 가공한 부분들, LPG라든가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뭐 요청대로 시험을 수요일 날 보게 되니까 월요일에는 뭐 이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겠지만 시험은 그냥 5장까지 국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말고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번 퀴즈 다음 수요일 퀴즈. 자, 일단 이 gaseous fuel의 어떤 자연적인 petroleum gas나 liquefied gas,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LPG란 말 참 많이 사용하고 또 도시가스란 말 많이 사용하고요. liquefied petroleum gas는 뭐 굉장히 상업화되고 참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연료가 됐는데 주로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것을 믹스해서 만들고 C2, C3 중심의 연료인데 뭐 어떤 데는 또 불순물이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제가 되고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거 보면은 되게 공식이 만드는 데 따라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게 프로펜 70%, 부탄 30%뭐 이런 식으로 C2, C3, C4 뭐 이렇게 했던 로우 카본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C2, C3, C4. 자, 고압 고온 상태를 만들어주면은 가스가 액화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물리 같은 공부하다 보면은 뭐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그 삼상을 넘어드는 게 있죠. 기체가 액체로 돌아가는 상태로 만들어 주니까 훨씬 부피를 이제 작게 만들 수 있고 또 fuel efficiency가 발열량 기준으로 약 한 세제곱미터를 태우면 26,000kcal까지 만들어지고 착화는 440에서 480kc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고, 자, 이것이 어떤 LPG 같은 경우는 나름 이렇게 심플하게 공식이 좀 단순하다 그러면 시티가스,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사실 뭐 요즘 그린 연료해서 뭐 버스 같은 경우도 뭐 오염물질 무배출 이런 차 그린 칼라로 돌아다니는 뭐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하나의 조합인데 뭐 어떻게 보면 잡동사니 다 섞어주는 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공식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투노스인데 여하튼 이렇게 섞어주는 가장 큰 목적은 어떤 불순물이 배출되는 걸 이제 최대로 다운시켜서 거의 완전 연소, 어떤 균질한 연소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일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 배출은 줄어들고 뭐 화합물 같은 것도 작고, 예전에 우리가 어떤 지금 하여튼 뭐 노란색 버스든 초록색 버스든 보면은 뭐 오염물질 배출 프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인 게 또 그런 차량들이 들어와서 앞서서 우리가 공부한 디젤 차량들, 옛날에는 대부분이 디젤 차량이었는데 이 두 가지로 개선된 거죠. 하나는 디젤 자체를 연소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상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벤츠라든가 아주 고급 성용차라든가 뭐 현대 같은 데서도 어떤 좋은 차를 만들 때는 그렇게 달지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같은데 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최고 첨단 그 디젤 연료 사용해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뭐 그런 걸 굳이 달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차량들은 단순히 이런 뭐 시티가스 같은 거 싸고 효율 있는 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 뭐 좋은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을 사용해도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는 형태가 되면 되는 거고, 어찌됐든 방법이나 수단은 다르지만 목표 면에서는 다 하여튼 깨끗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냄새가 없고 무색무취한 그런 형태이고 공기보다 좀 비중을 무겁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하튼
실제 이런 것도 사용하다 보면 뭐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 연료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사고 같은 게 나니까 예전에도 한번 그런 소개했지만 가스 같은 게 누출됐다는 거 일부러 알리기 위해서 악취물질, 뭐 몰캡탄 같은 거 집어넣어서 가스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한 사람은 뭐 이상하다 싶으면 그 집에서 이렇게 불을 안 켜야 되겠죠. 그 켜는 순간 펑 터지게 되니까. 근데 뭐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인분들이나 이런 경우는 냄새 같은 게 둔감하니까 뭐 이렇게 가스가 누출돼도 사람들에게 누출됐다는 경고의 형태로 그런 악취물질 같은 거 넣었음에도 모르고 이렇게 켜면 큰 대형 사고 같은 거 나서 이제 황당한 상황이 오지만 여하튼 근본적으로는 가정용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거 뭐 냄새 같은 거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 가정에 사용할 때는 일부러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의 표시로 악취 같은 걸 넣어서 누출되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어떤 연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연소 현상에 대한 그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연소 효율을 올리는가 이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